기출문제 풀이인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15년도인가?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인데, 회계학은 문제 풀이가 제일 중요해요. 이론 시간에 들어갔던 거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일 뿐이고,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점수화를 시켜야 돼요, 사실은. 근데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재무회계하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 재무가 30문제, 그 다음에 원가가 10문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재무 쪽에서는 이론형의 문제가 한 5문제에서 6문제, 많게 나오면 뭐 7문제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한 이 정도가 나오고, 원가 쪽에서 이론형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한 문제에서 이제 2문제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또 이거 빼고 나면 30문제에서 한 6문제를 뺀다고 합시다. 그러면 26문제 정도, 이 정도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한 7, 8문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계산형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시간당, 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분. 그래서 80분이 주어지는데, 80분에 8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론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게. 그죠? 80분에 80문제를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40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쨌든 간에 20문제만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20문제를, 제 생각에는 한 50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마킹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5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고, 나머지 30분에 내구수업세법을 요걸 하셔야 돼요. 예세법은 계산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나머지 2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내용의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이론 문제에 가까운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와요. 나머지는 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세법을 부지런히 해놓으면 이론이야 딱딱 눈에 띄면 그걸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생각보다. 그럼 30분 내에 이걸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그러면 5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50분에 20문제라면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몇 분이에요, 이게? 한 2.5분? 뭐 이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20문제를 푸는데 2.5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읽는데 1분 걸려요, 보통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해석하는데 한 2, 30초 정도의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풀이라는데 또 1분에서 2분 정도 걸려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하나 문제 푸는데 3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3분에 이 20문제를 풀 수 있냐? 이게 가능하다는 게 얘네들 때문에요, 얘네들 때문에. 이론형의 문제들은 보면은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래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그 정도에서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나머지 계산 문제를 하시면 계산 문제를 한 3분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분의 계산 문제를 푼다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 되고, 그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을 시험 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도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공부를 조금 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그 점수의 어떤 목표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50점 정도를 맞으려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50점에 대한, 즉 50%에 대한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70에서 80% 정도를 해줘야지 5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40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그 문제를 다 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끝나버려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내가 아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분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기술이 중요한데, 그 기술은 이거예요, 이거. 즉 내가 맞출 거와 맞추지 못할 거, 거기에 대한 구분을 빨리빨리 하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회계학에서 5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고, 50%는 문제를 주는 형태, 즉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만 확실히,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어, 그것만 확실히 구분이 되면 50점 맞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회계학이 이제 문제가 어떤 시험에서는 회계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어떤 시험에서는 회계학이 쉽게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계학이 어렵게 나온다, 이거는 한 2문제 정도가 이렇게 평균 이상으로 나오거나, 또는 나머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려운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빼도
당락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죠? 여기에서 이제 걸려버리면, 그러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런 건 과감하게 제껴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100% 다 맞춘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는. 그 시간 내에 도저히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40문제를, 이제 공부를 오래 한 친구들은 40문제를 끝까지 봐요. 그 시간 내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풀고, 그 다음에 못 푸는 건 바로바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쭉 가다. 그래서 40문제를 다 봐야지 거기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나마 50%는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보통 30문제, 내지는 뭐 25문제, 여기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문제 별로 못 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게 풀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연습이 안 되면 안 돼요. 딱 문제를 딱 봤을 때, 회계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딱 여기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면 한 3줄에서 4줄 정도의 그 길이가 있죠. 자,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이게 내가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판단을 했어. 이거 풀 것 같아. 해서 실제로 딱 풀어보면 안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은 처음에 이제 물음을 딱 보면 뭐 내구소득세다. 그러면 뭐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 물음 자체는 명확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회계학은 뭐냐면 물음 자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계산 과정이 거치거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찾는 거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뭐냐,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어떤 자료를 뽑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막혀버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을 거치면 보통 2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를 못 푸는데 2분이 걸린 거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촉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에 탁탁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연습하는 게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술을 여러분들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은 문제 푸는 기술이에요. 그거는 꼭 아는 거하고 딱 비례해서 나오진 않아요. 제대로 아는 것만. 그래서 공부를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 제 생각엔 그래요. 기본적으로 6개월은 해야 돼요. 6개월이고 그 안에서 이제 이론을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원가 뭐 그것까지 하면 보통 이제 4개월 정도가 걸리고, 나머지 2개월은 문제풀이를 계속 돌려가지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냐면 50점은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풀 것만 풀면.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풀 것만 풀면인데, 그거를 뭐냐, 제 시간 내에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여기 이제 회계학 기출 분포가 나오죠. 이 분포에서도 보면은 뭐 이연법인세, 그 다음에 뭐 주식기준 보상거래, 수익인식, 현금흐름표, 재고자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뭐 이런 거 유용자산은 그만큼 문제를 낼 만한 게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그 좀 기출 빈도가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조금 배제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죠? 네. 왜냐면 그거 문제를 꼭 풀어야지 합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어렵더라. 그러면 일단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되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것들 보지 말고 내가 맞출 것만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가 실제로 제시가 됐을 때도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물음을 딱 제시를 한다면 아예 제껴버리고 넘어가는, 그걸 굳이 읽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읽어도 못 푸니까. 그죠? 그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회계가 절대 50점 이상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거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50점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기타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원가와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빼고,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수채권, 재고자산, 유용자산, 그 다음에 무용자산, 그 다음에 금융자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나오는 것들이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이거 이상은 나와요. 평균적으로.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현금흐름표, 얘도 조금 한 문제 정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와 관련된 사항들은 보통 2문제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한 문제만 나올 수도 있고, 2문제 정도면 좀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계 변경 올수증 이것도 마찬가지 두 문제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식은 한 문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그 이상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얘네들은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무형자산은 아니다. 얘는 아니고 금융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본도 마찬가지 한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얘는. 그 다음에 복합금융상품은 거의 한 문제, 여기는 한 문제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느 정도 가중치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자신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시간, 즉 지금 공부 수험 기간이 좀 짧다 싶으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도저히 그 전체를 가지고 다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하다 싶은 건 무조건 잡아야 돼. 실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죠? 근데 만약에 안 된다 싶은 건 아예 그냥 생각지도 말아요. 그거 맞추려고 생각해봤자 못 맞추고 끝나요. 예. 그래서 공부는 일단은 계속 보되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거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것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지 회계학을 나름대로 1차에서 어차피 이거 2차에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죠? 1차에서 50점만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50점이라면 40문제에서 20개를 맞춘다는 건데 20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다 맞출 수 있느냐. 20개가 정확히 맞으면 나머지 20개 그 20개는 다 틀린 걸까요? 그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20개를 맞추잖아요. 20개를 만약에 내가 풀어서 맞추잖아요. 그러면 얘는 50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60에서 70점이 나와요. 왜 나머지는 찍어서 맞춰요. 아무리 못 찍어도 20문제를 찍는데 두세 개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물론 여러분들 이제 그 객관식을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찍을 때 있잖아요. 찍을 때 한 줄로 찍는 거 아시죠? 찍을 때는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네. 찍을 때는 무조건 한 줄이에요. 무조건 한 줄. 근데 이게 조금 심심하다. 찍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찍을 때는 무조건 한 줄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못 맞아요.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 이게 뭐가 아니면 도예요, 이거. 대박 나면 이게 대박이 나요. 근데 이거는 평균치를 한단 말이에요, 평균치를. 그죠? 그래서 어차피 찍는 거 20문제 다 찍어야 돼요. 20문제 100개 못 풀어요, 보통은. 그래서 20문제 다 찍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날 이제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져요. 찍은 게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틀리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래도 한 두세 개는 맞아요. 그래도. 근데 잘 맞는 경우에는 4개에서 뭐 6개, 7개까지 맞는 사람도 봤어요. 찍은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네. 근데, 이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이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럼 결국 내가 풀어서 맞추는 것들은 몇 개여야 되냐면, 한 이 정도 풀어서 맞추면 돼요. 그럼 17개란 말이에요, 17개. 그죠? 그 안에서 이론 문제를 한 3문제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몇 개? 풀이는, 즉, 계산형은 뭐냐면 14개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14개. 14개의 계산 문제만 맞추면 50점이 나와요. 14개의 계산 25분에, 아니, 25분이 아니라, 45분 또는 뭐 50분에 14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보통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다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지 자기가 아는 것만 딱딱 집어서 본다면 그렇게 시험 시간이 뭐 짧은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접근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의 기출문제예요. 자, 첫 번째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총자산 회전율과 그 다음에 당좌 비율에 대한 당좌 비율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비율과 관련된 사항들, 재무제표 비율, 재무 비율, 비율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유동 비율,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유동 비율은 이게 이제 유동 비율이죠.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인데 이 당좌자산은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나머지. 그러면 유동비율이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좋다는 얘기죠. 유동성이 좋다 이 얘기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산이 1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채가 한 40만 원 있었다. 그 다음에 자본이 한 60만 원 있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산 중에 유동자산이 한 6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한 10만 원 정도 있었대요. 자, 이런 회사하고 똑같이 자산은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도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본은 60만 원. 얘는 A라는 회사고 얘는 B라는 회사. 자, 여기서 자산이 이 자산 중에 유동자산이 얼마냐면 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부채가 전부 다 유동부채더라. 자, 이 두 회사를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 내역은 똑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두 회사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1년 내에 돈 갚아야 되는 게 40만 원인데 1년 내에 돈 받을 수 있는 게 2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 이 돈 갚으려면 돈을 또 빌려야 돼. 근데 이 상황은 좀 다르죠? 이 상황은 1년 내에 돈 줘야 되는 게 10만 원인데 그 중에서 60만 원, 즉 1년 내에 돈 받을 수 있는 게 60만 원이래요. 그 돈 받아가지고 돈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이 회사는 유동성이 좋다 그래요. 이 회사는 유동성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유동성이 좋다 나쁘다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 거예요, 지금? 얘가 얘보다 많냐 적냐 이걸 가지고 판단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산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산 부채를 헷갈리지 말고.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유동성이 크다 그 얘기는 뭐 유동자산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유동자산이 많으려면 유동자산이 분자에 올라가 있어야 돼.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 비율은 이 유동자산 안에서도 현금성의 어떤 자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년 내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이에요, 걔가.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현금성 자산에 대한 비율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재무상태표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꼭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예. 여기에 부채 비율이 있어요, 여기에. 예. 자,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그죠? 예. 부채 비율을 외웠어,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외우지 말자 이거예요. 외울 게 없다니까 비율이란 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율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회전율 이런 게 나와요. 회전율. 이 무슨 회전율의 의미는 뭐냐면 이 회전율은 매출액을 돌리는 의미예요. 매출액. 그러면 무슨 회전율이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게 이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다 그러면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몇 번 돌렸냐 그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여기 앞에 뭐냐면 총자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별거 다 써도 돼요. 매출 채권 회전율. 그러면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누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무슨 회전율이다 그러면 그거는 매출액을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뭘 나누냐면 걔는 매출 원가를 나눠요. 물론 재고자산도 나누겠죠. 그거 하나만 체크를 하세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실무상으로 계산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강학상으로 이게 보다 논리적인 회전율의 의미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만 매출 원가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머지 회전율은 다 매출액을 나누는 거예요. 매출액을. 그죠? 뭐, 요 정도 일단 요거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율은 외울 게 없어요. 비율은 그 안에 그 비율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고 있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비율은 외울 게 없어요.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만기가 2003년도 6월 30일인 사채를 현금으로 상환을 했다. 자, 그리고 거래가 2001년 말 총자산 회전율과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먼저 이 거래 자체를 판단해야 돼요. 사채를 이렇게 이제 상환을 했대요. 자, 그리고 만기가 뭐 언제냐면 2003년도 6월 30일이래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장기성 사채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 이제 해보면 일단 사채가 상환이 됐으니까 사채가 이렇게 없어질 테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상환을 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자산 부채 구분으로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유동 비유동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보자고요. 얘는 비유동 부채가 될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유동 자산이 되죠. 자, 그러면서 얘는 뭐냐면 당좌 자산이에요. 유동 자산 안에는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빼면 나머지는 당좌 자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쟤는 재고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당좌 자산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총자산 회전율하고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총자산을 매출액이 나눈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이죠? 당좌 비율.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 움직이는 게 뭔지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총자산은 전체 자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감소를 했죠? 예. 그럼 자산이 감소를 한 거예요,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 당좌자산과 유동부채를 이제 판단해 보자고요. 자, 보니까 얘는 비유동 부채예요. 예. 비유동 부채니까 여기는 변동이 없을 거야. 그죠? 예. 근데 당좌자산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감소를 했죠? 됐죠? 그러면 얘 변동 없고 얘네들이 움직였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거 밑에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겠네요. 예. 요거는 떨어지겠네. 됐죠? 그래서 요놈은 움직이지만 요놈은 움직이지 않아요. 요놈은 움직이지만 요놈은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비율.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먼저 회계 처리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계 처리상에서 얘네들이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자, 여기서 이제 소유주와 다른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단기의 기타 포괄손익이 얼마인가? 자, 객관식, 특히 회계학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되면 물음표 앞에 지분을 먼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회계학 같은 경우 쭉 읽어보다가 밑에 물음표를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항상 물음표 앞을 먼저 봐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뭘 물어보냐? 기타 포괄손익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타 포괄손익이 어떤 게 있느냐? 기타 포괄손익의 과목이 있죠. 5가지. 그래서 뭐 재평가 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확정급여 채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매도하는 금융자산, 그 다음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의 과목 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거래를 판단할 때 거래는 두 가지 거래만 있다. 손익 거래와 그 다음에 자본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 자본 거래는 주주 또는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손익 거래예요. 그러면 기업이 움직일 때는 기업의 자본,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걔네들이 움직일 때는 뭐냐? 이 거래를 통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면 기초의 자본 상태에서 기초의 자본은 기초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게 가감 조정되면 기말 자본이 되느냐? 기말 자본. 손익거래와 자본거래가 가감 조정이 되면 기말자본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자본이 움직일 때는 저 두 가지 거래밖에 없어. 어쨌든 간에. 모든 거래는 저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손익거래는 보시면 손익거래는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를 가지고 판단해 보자고요. 자, 지금 관세가 기초의 자산이 15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부채가 8만 원 있대요. 자산이 15만 원, 부채가 8만 원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면 그러면 기초의 자본이 나오겠네요. 기초 자본은 15만원에서 8만원 빼고 나면 7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는 자산이 17만 5천원 있었고 부채가 7만원 있었대요. 그러면 기말 여기에서 얘를 빼자고요. 그러면 기말 자본이 나오겠네요. 얼마냐면 얼마 이게? 자, 여기 나오겠죠? 자, 그럼 자본의 변동은 얼마예요, 지금? 변동은 약 요 정도가 일어났네요. 그죠? 이 변동이 어디서 나왔냐? 손익과 자본거래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단기순이익, 손익거래예요. 그 다음에 기준이 5천원의 주식을 배당을 했다. 자본거래예요. 유상증자 25,000원 현금 조달했다. 자본거래예요. 자, 그러면 일단 손익거래는 단기순이익과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기타 포괄손익도 손익거래예요. 여기서는 걔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손익거래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일단 자본거래를 정리해 볼게요. 자본거래 첫 번째 요놈이 있었고 두 번째 요놈이 있죠. 자, 자본거래를 통해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지금 기준이 5천원에 주식 배당을 했어요. 주식 배당을 하면 주식 배당은 자본의 변동이 없는 사건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 배당 뭐 이런 것들 얘는 자본의 변동이 없는 애들이야. 그죠? 말 그대로 배당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다시 주식을 산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 주식 배당은 고려할 사항이 못 돼요. 얘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식 배당은 이거 고려할 필요 없고, 자, 두 번째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자본의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받은 것만큼 자본의 변동이 생기겠죠. 유상증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자본의 변동이라는 건 여기에 변동이 생겨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현금은 자산이고 얘네들은 자본 계정이죠. 그러면 자본이 변동하려면 자산과 부채가 움직여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는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됐냐. 현금이 증가를 했어요. 자산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얘는 자본의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금액, 즉 현금 들어오는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하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얼마야 이게? 25,000원. 25,000원만큼 자본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자본 변동에 대한 사항들은 봤고, 자,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얼마나 남냐? 15,000원 나왔대요. 이 손익거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단기순이익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왔죠? 저걸 다 합하니까 35,000원이 돼야 돼. 그죠? 그럼 얘가 얼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얼마가 될까요, 저게? 이익이 나올까, 손실이 나올까요? 저걸 다 합하면 35,000원이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얼마? 손실이 나와야 되겠네. 그죠? 요거하고 요거 합하면, 두 개만 합해도 얼마예요? 4만원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러면 그게 35,000원이 나오려면 손실이 나와야 되겠죠? 얼마? 5,000원에 대한 손실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죠. 답을 구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답을 구하는 과정은 하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만약에 제가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자,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을 물어봤어요. 자, 근데 기초에 대한 자산과 부채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초. 일단 그 금액을 일단 계산을 해줘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8만원. 그 다음에 기말 금액이 나왔죠, 기말. 얼마냐면, 17만 5천원. 마이너스 7만원. 자, 그래서 요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사이의 변동. 첫 번째는 단기수 중에서 얘는 무조건 더하고, 그 다음에 기중에 5,000원만큼 주식 배당했으니까 주식 배당은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유상증자 된, 즉 현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하니까 얘는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X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죠? 그래서 자본의 변동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기초 자본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기말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이제 문제에서 찾는 거죠. 기말자본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자본에서 얘네들이 가감조정이 되면 기말자본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손익거래에는 단기손익. 단기손익에 수익과 비용이 있겠죠? 비용.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자본거래에는 유상증자는 플러스고, 유상증자는 플러스 금액이 뭐냐면 딱 증자, 즉 현금 받은 금액이에요. 딱 그 금액만큼 플러스 시켜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기월 수정손익이나 회계배경 누적 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걔네들이 있으면 가감조정, 걔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중에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손실이면 마이너스, 이익이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려하지 말 것. 가장 자주 나오는 것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예. 그래서 걔네들은 고려하지 말아라. 걔네들은 자본의 변동이 안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재산법이에요. 재산법. 재산법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중간에 이 사건들을 가지고 여기서는 뭐냐면 얘를 물어봤었죠. 여기서는 얘를 물어본 건데, 그죠? 중간에 사건들을 가지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기말 자본이 얼마냐. 또는 뭐냐면 기말 자산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기말 자산을 물어보려면 뭘 찾아야 되냐. 이걸 통해서 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말 자본을 찾는 문제 똑같아. 그리고 부채를 제시를 해줘요. 이거는. 그리고 기말 자산이 얼마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 포맷 안에 있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절대. 여기서는 하나의 문제인데 이거를 기말 자산을 물어보기도 하고 기말 부채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을 물어보기도 하고 수익을 물어볼 수도 있고 비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유상증자익을 물어볼 수도 있고 현금 배당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 얘네들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몇 개? 10개 이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포맷을 가지고 10개 이상의 문제 또는 뭐 5개, 6개의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할 게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죠? 이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기타 포괄손익 물어보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찾아야지.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물어보네? 또 유상증자 이렇게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져요. 재산법은 딱 이거야. 재산법.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자본거래와 관련된 자본의 변동이 감안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거나 그런 건 자본의 감소가 생기거든, 사실은. 그죠?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주면 돼요. 그거는 자본 쪽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재산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예문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여기서 몇 가지가 더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건 자본 쪽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 자본의 증가 감소가 생기는 애들 있죠. 걔네들을 고려해주면 돼.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폼에 따라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회계학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공부할 게 줄어들어. 공부할 게. 됐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것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포맷을.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42번 문제예요. 재산법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여기서 3월 말에 재고자산은 얼마냐. 재고자산을 물어봤네요.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밑에 보니까 재고자산의 흐름이 나왔어요. 3월 5일, 3월 12일, 3월 18일, 3월 25일. 80원에 샀고, 팔았고,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기업은 한 가지 모델만 취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도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 필요한 거야. 자, 여기서 첫 번째 모델만 취급은 이딴 거 필요 없죠. 읽을 필요 없어요. 예.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얘하고 그 다음에 그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단가는 이걸로 하고 있다. 이게 필요한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계속기록법과 가중평균법이라는 걸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야 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주어진 문제, 즉 문항 안에서 자료를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료만 뽑아내야 돼. 필요한 자료만. 쓸데없는 얘기는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월 초에 보유 중인 스마트폰이 10개가 있대요. 10개가 있네. 그 다음에 단가는 500원이었, 50원이었대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기초재고에 대한 내용이네.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기초재고는 이런 상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중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대요. 자, 그랬을 때 거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재고자산. 월말재고, 기말재고 물어봤네요. 아, 그러면 뭐냐. 저 방법으로 해가지고 기말재고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계속기록법이면서 가중평균법을 쓰면서. 그죠? 그러면 계속기록법과 가중평균법을 같이 쓰게 되면 이거를 무슨 방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어떤 방법이었냐? 이런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동평균법은 팔 때마다 단가를 평균을 내는 애들이야. 그게 이동평균법의 방법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기초는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요. (10개) 자, 3월 5일 날 매입을 했대요. 얼마에 매입했냐? 80원에 매입했대요. 그 다음에 몇 개냐면 20개를 매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았네요. 여기서 판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18일 날 또 매입을 했네요. 얼마 했냐면 100원 했대요. 몇 개를 했냐면 10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았네요. 자, 그리고 남은 게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법을 할 때 일단 이 단가가 이동평균 단가예요, 얘가.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평균을 먼저 낼게요. 자, 얼마냐? 30개. 그 다음에 요럼 곱하면 자, 이렇게 단가를 한번 내볼까요? 아, 이거 안 보이세요? 이제 빼버릴게요. 아이고, 이런, 잘못했다. 일단 첫 번째 단가는 70원 나오네요. 그죠? 예. 자, 두 번째 단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첫 번째로 몇 개가 팔렸냐면, 파는 거 어딨어? 자, 처음에 몇 개 팔렸냐면, 어디 갔냐? 10개 팔렸죠? 예.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 중에 10개가 팔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한번 두 번째 단가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단가가 이걸로 됐으니까 앞에 이전에 사왔던 것에 대한 단가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제 70원짜리가 된 거야. 그죠? 그러면 70원짜리. 지금 몇 개 있냐면 여기서 10개가 팔렸어요. 그죠? 그럼 몇 개예요? 지금 30개 중에 10개 팔렸으니까 20개 남아있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사온 거 있죠? 얼마에 사왔냐면 100원에 10개 사왔어요. 10개. 이거를 30개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단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80이네요. 됐죠? 자, 그러면 얘 이제 찾으면 돼요. 몇 개 남았어요, 지금? 두 번째, 몇 개 팔렸, 8개 팔렸네. 몇 개 남았어요? 총 40개 사와서 25개 팔았으니까,
15개 남았겠네요. 그죠? 네. 답이 얼마일까요? 200원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재고 자산에 대한 단가 결정 방법. 그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죠? 재고 단가 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 차윤선출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법. 세 번째는 가중평균법. 뭐, 요 단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량. 수량 결정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서인선출법을 쓸 때는 이걸 쓸 때는 요걸 쓰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서인선출법을 썼을 때는 이걸 쓰든 저걸 쓰든 기말재고나 매출 원가에 변동이 없다. 그죠? 자, 근데 이런 경우는 달라요. 개별법은 계속기록법, 실질조사법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얘는 각각을 집어내는 거니까. 자, 가중평균법을 쓸 때 이걸 쓸 때하고 이렇게 그래서 가중평균법을 쓰면서 계속기록법, 가중평균법 쓰면서 실질조사법을 썼을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중평균법을 쓰면서 계속기록법을 쓰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 이동평균법이라고 얘기를 해. 방금 전에 했던 방법 있죠? 자, 근데 가중평균법을 쓰면서 실질재고조사법을 쓰게 되면 총평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정을 바꿔볼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기말재고를 한번 찾아볼까요? 계속기록법이 아니라 실질재고조사법을 쓴대. 자, 그리고 가중평균법을 쓴대요. 그러면 그때의 기말재고 자산이 얼마냐? 일단 15개 남은 건 똑같고, 그죠? 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놈이. 자, 그럼 단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총평균법, 즉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면서 가중평균법을 쓸 때는 총평균법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계산해 볼까요? 자, 총평균법에서는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냐? 여기서 한 번 결정하죠. 어차피 실질재고조사법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매출원가에 대한 기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기말에 요거 한 번 하니까 이러면 하나당 단가가 나올 거야. 그죠?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얼마 나올까? 500원, 그 다음에 1600원, 1600 플러스 500, 그 다음에 플러스 나누기 40. 야, 요 정도 나오네요. 77.5. 그죠? 그럼 요거 곱해주면 되겠죠? 뭐 이 정도 나올 거야. 그죠? 자, 이게 총평균법을 했을 때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또 이제 바꿔볼까? 만약에 서유서출법을 쓰더라. 그러면 기말재고 한번 찾아보세요. 서유서출법 썼을 때 기말재고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얼마 나왔어요? 1600? 어떻게 나온 거야? 재고자는 15개니까 음. 마지막 스마트폰 10개 개당 100원, 그다음에 위에 5개 해서 1,200원. 계단 지금 15개 남았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다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지? 틀렸지? 네. 자, 15개 남았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5개 남은 거야. 어쨌든 간 처음부터 팔렸을 테니까. 그죠? 그거 계산하면 돼요. 자, 이거는 1,000원. 이거는 80원이니까 58, 40. 기말재고 1,400.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그렇게 별거 없어. 사실은. 선인서출법이라는 건 처음부터 까내려 가면 돼요. 이거를. 까내려 가서 요거 10개, 요거 5개 까면 돼. 그죠? 자, 그러면 되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 많이 실수를 해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남아있는 거, 즉, 선인서출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아있는 건 뒤에서부터 남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 매출원가. 반대로. 매출원가는 이거하고 이거 5개가 매출원가겠지. 그죠? 왜 팔린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 15개. 그죠? 그게 매출원가가 될 거야. 그죠? 문제를 풀 때 이거 한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를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거 한 문제는 아까 봤죠?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기록법에 따른 가중평균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지만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가중평균법의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선인서출법에 따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물어보기를 기말재고자산을 물어봤는데 매출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몇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냐? 3문제, 4문제가 더 나올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거를 다 해봐야 돼. 됐죠? 그러면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그 옆에다가 써. 그냥 머릿속에 기억할 것 같아? 여기서 찾아볼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선인서출법 계속기록, 첫 번째는, 이걸 먼저 찾아봐야 돼. 첫 번째는,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가중평균법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인선출법에 따른 기말재고를 찾아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따른 기말재고를 찾아보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찾아볼 거야. 여기서는 저걸 다 해야지 이 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죠? 한번 다 풀어보고 답이 맞나 안 맞나 체크를 저한테 하세요. 자, 여기서는 저걸 볼 때는 저걸 다 풀어봐야 돼.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34번 문제 볼게요.